네, 국회 라이브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OBS에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국회 방송 채널과 함께 OBS로도 국회 라이브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운영 방식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모레 30일 전원위 출범을 전제로 토론 의원 수, 개최 일수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모레 전원위 구성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전원위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간사를 임명해서 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되는데 간사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원이 구성을 앞두고서 얼마나 자주 만날 건지 몇 번이나 소집할 건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표가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3월 30일에 전원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 4월 15일까지 전원위에서 이야기한 안을 정기특위로 넘기면 결국 4월 말에 본회의에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달 안에 논의도 다 해가지고 수정안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매우 없는데 지금 벌써 몇 번 만날 건지부터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시간표 안에 잘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이렇게 선거구제를 바꾸자란 얘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계속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에 관련된 이 선거구제의 결정을 맡기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바트게 시간표가 너무 얼마 남지 않게 허겁지겁 고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수렴하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몇 번 만나는지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어떤 속내는 없을까요? 어떤 뭐 일정상의 촉박한 것은 어쨌든 전원위원회를 이제 3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출범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회의 운영 횟수를 어떻게 할지 의원들은 몇 명에 나설지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당들마다 예. 표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까 하는 부분에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은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크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도 아래서 본인들이 당선이 됐고 이 제도로 가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 여망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안 다룰 수는 없지만 예. 크게 손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끌고 나가고 있지만 실제 그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요. 예.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충돌되고 정당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역구에 따라 또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것도 한 달 안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만 안 될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럼 양보할 거냐 이 초점으로 가는 것이지 이걸 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을 이루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 방식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바꾸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은 뭐 72%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뭐 승자 독식의 구조, 사표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구들을 완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이제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최소한도의 어떤 개혁을 또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저께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하다시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송 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금 전원위원회 3가지 안이 여야 합의로 올라가 있어요.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안 중에서 이제 1가지 안인데 그 제도를 개인적으로 좀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3가지 안이 그중에 2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좀 어떻게 다르게 뽑을 것인가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인데 사실 3번째 안이 가장 좀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도시의 한 지역구를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3명에서 5명을 뽑는 식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만 당선이 되던 것이 다른 정당들이 이제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 광주처럼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각 지역구마다 모두 국민의힘, 모두 민주당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버리면 원래는 내가 거기에서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됐던 사람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여기에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이상적이긴 아니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일단 이 법 자체를 바꿀 힘이 국회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게 가장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거부하진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너무 다 뜯어고치는 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전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최 교수님은요? 뭐 저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이게 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 전원위원회 열었는데 정말 말이 많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요. 합의되는 부분만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교집합을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실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승자 독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소선거구제가 다 나쁘고 중대선거구제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아마 김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대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출신 의원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반대 안 할 거고. 그러면 주로 이제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이 안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많이 반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 부딪히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는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아무 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차권이 있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예전에 준연동형은 너무 복잡하게 해놨고 계산 방식도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알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나누고 그 권역에서 인구수에 맞게 의원수를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의사가 반영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지역구도 다 파악하고. 지역구도 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저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제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저 크기의 문제지 어떤 변화는 뭐 불가피한 거고 어느 정도 좀 개혁을 이뤄내느냐 하는 부분이 모레 출범할 전원위원회의 어떤 책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지난달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그래서 꼭 한 달 만에 단행한 인적 쇄신인데 그동안 당대표 퇴진론이 있었고 인적 쇄신론이 있었는데 이제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인적 쇄신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한 셈이고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을 했는데 또 비명 쪽에서는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서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 질서 있는 퇴진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어떤 시간표를 짜서 좀 질서 있게 내려오는 방안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약간 언어 도단인 게 당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인데 시간표를 짜서 내려놓겠다는 건 부분적으로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진론은 들어갔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그대로 있고 인적 쇄신을 해서 비명계들이 조금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 아주 강한 입김을 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당초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냐, 혹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신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거라고 볼 수 있냐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총장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무늬만 인적 쇄신이고 그냥 맛보기로 인적 쇄신하는 모양새만 좀 갖췄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중요하냐. 이 방탄의 이유가 뭐냐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야 민주당을 방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천의 권한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정말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이게 정말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나, 이재명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쇄신이고. 그렇죠. 예, 무늬만 추가적으로 쇄신이고 대표 퇴진론이 또 나올 수 있다. 느낌만 주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명계라고서 얘기하는 분들의 요청은 일정 부분 수용한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비명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에 물론 뭐 몇몇 분들이 뭐 대표에 대해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공천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 공천을 사무총장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공천위원장이나 공천위원회가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여지고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좀 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공천권과 연계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겠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반대했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주거나 공천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말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한다. 예컨대 이런 원칙을 세우고 3선 이상의, 물론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3선 이상을 했던 분들은 지역구를 바꿔라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거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비명계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이번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은 반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특히 송갑석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겁니까? 그렇죠,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내부적 반발이 있음에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내부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큰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향후 뭐 이제 당내 갈등은 이제 잦아들 것이다. 저는 잦아들 거라고 공천만 생각해요. 잘하면. 그렇죠. 공천을 잘하면 잦아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하신 분이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느 정당이 무슨 100%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밀고 가겠습니까? 뭐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큰 무슨 반향을 일으켜서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얘기 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이제 38 전당대회에서 출범했으니까 20일이 됐어요, 오늘로. 출범한 이후에 뭐 당 지도부 구성했고 당직 개편했고 이제 원내대표
경선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 지지율이 이렇게 컨벤션 효과는커녕 뭐 크게 유의미한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존재감이 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양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은 그 중도가 이제 약간씩 출렁거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당이 잘 못하면 다른 당이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출렁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것도 없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상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친윤 지도부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연동이 됐군요. 한일 관계 뭐 문제도 있었고 뭐 노동 개혁도 말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같이 가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1분 내로 마무리 해 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OBS와 동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돼요.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치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은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실이 지시사항만 받아서 하는 정당처럼 보이느냐예요.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또 정책 주도권도 당이 갖고 가야 된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자세가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특히 김기현 대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